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그 시험 치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학개론의 시험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 다음에 그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찾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개론이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그 출제되는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 개념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굳이 안 봐도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여러분 예측을 하시면서 문제 풀 때 답을 찾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장학 문제가 매년 한 번씩은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교내 자율장학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자, 이제 교내 자율장학이고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내에서 자율적으로 장학을 한다. 이 장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교사들의 어떤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내에서 하는 자율장학의 형태 해설 물어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동료장학 있고 발달장학, 수업장학, 자기장학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풀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뭐냐면요. 교사들의 교수학습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관련된 기술 향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입니다. 자, 그럼 교사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교사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수업이죠. 자, 교수, 가르치고 배우는 기술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건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된 장학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교사가 처음 발령이 나게 되면 주로 이제 초임 교사들, 저경력 교사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 수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연구 수업을 할 때도 주로 하는 게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활동, 뭐 생활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수와 학습, 즉 수업에 관련된 활동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초임 교사, 저경력 교사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수업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실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수업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는 주로 이렇고, 자, 구체적인 형태가 임상장학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하지만 임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의료계쪽에서 쓰는 용어이긴 하는데 임상장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것들보다는 사실은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건 여기도 티칭이라는 뜻이 사실은 교수라는 뜻이거든요. 마이크로 티칭이기 때문에 약간 인원을 줄인다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수업 기술에 관련해서만 뭔가 좋은 활동을 필요할 경우에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주로 예비교사들이 2차 시험 대비해서 하는 활동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 전문성 신장 방안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장학 중에서도 수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료 장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처음 이제 발령이 나게 되면 교사들이 있으면 교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위 이제 파트너가 만들어져요. 파트너가 만들어져서 서로 간에 어떤 뭐 좋은 활동도 하고 수업 같은 거를 서로 이제 참관을 하면서 관찰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 주로 동료 장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발달 장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학의 어떤 시기별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어떤 단어이기도 하고 특정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좋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발달장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기장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나 스스로 어떤 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뭐 워크숍에 참여한다든가 대학원에 간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통칭할 때 이렇게
자기장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기서는 금방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teaching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업 장악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의해서 구상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평생교육에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 있는 용어들이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 그 의미가 비슷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정규 교육 과정을 끝마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이건 꼭 무슨 대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떤 정규적인 어떤 형태로도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생애 교육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보면은 정규 교육 과정 이후에도 어떤 그 생애 단계에 따라서 교육 활동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나오는 거고, 성인 교육은 우리가 통칭해서 평생 교육의 대상들이 이제 성인들이 많다 보니까 통칭해서 이제 성인 교육 일반 교육학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로 초중등 같은 초중고죠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얘기할 땐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순환교육, 이 순환이라는 건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일종의 돈다라는 얘기는 여기 써 있듯이, 자, 졸업을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제 끝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에 진출을 하겠죠. 바로 그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다시 정규 교육 기관에 입학을 하게 한다. 자, 이거는 사실은 강제로 하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스스로 개인의 어떤 욕구라든가 어떤 그 자율적인 학습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다시 정규교육에 가서 재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통신 뭐 대학이라든가 그 외 사이버 대학도 있고, 또 내지는 이제 일반 정규 대학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 다시 정규 교육 과정으로 돌아온다라는 측면을 써서 순환 교육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이런 어떤 순환 교육이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시 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계속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일반적인 어떤 교육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교육도 있고, 내지는 어떤 다양한 직업 세계에 관련해서 직업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이 순환 교육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죠. 재학습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자, 가하고 나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요거는 좀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교육사회학을 이제 강의를 할 때 디르켐이라는 사람, 파슨스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사회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능론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같은 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디르케임이라는 사람이 교육사회학의 아주 그 선도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교육은 뭐냐 했더니 교육은 사회화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교육 이꼬르 사회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곳에서 사회화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보편적인 사회화, 보편적이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편이 쓰이고 여기 특수가 쌓이는데, 사실은 보편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나 다 편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사회화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디르케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하면서 도덕교육을 강조하다. 이건 필요 없는 말이죠. 이렇게 두 개를 강조한 겁니다. 강조하는데 사실은 얘보다는 이쪽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나 어느 지역에 가나 보편적으로 꼭 배워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도덕교육을 강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라는 이런 표현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어떤 동질성을 유지한다. 동질성이라는 거는요, 이 보편성하고 굉장히 가까운 단어이기도 하죠.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 신념, 집단의식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세대에게 내면화시킨다. 아, 이런 표현도 좋아요. 이 사람은요, 학습이라는 거는 결국 사회화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은, 자, 그럼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내면화라는 거 있죠. 내면화시킨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면화시킨다는 건 결국 내가 무언가를 배워서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내면화시키거든요. 자, 이럴 때 내면화시키는 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 보편적인 사회화가 있고 특수사회화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도 특히 더 강조했던 거는 뭐냐면 바로 보편적인 사회화예요. 이 두 개 중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디르케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교육사회학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거든요. 드리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은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게 요 두 개 외에 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독립성, 성취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꼭 좀 같이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출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슨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기능론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곳을 이야기하면서 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사회화를 시키는 곳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제 학교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 선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파슨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이제 사회적 선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이제 그 운영해 나가는데 사회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교육사회학을 공부할 때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 사람, 이 뒤르켐이라는 사람이 아주 선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꼭 좀 학습을 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학교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보편적인 어떤 특성들을 배운다는 얘기죠. 이 보편적이라는 것들이 여기에는 동질성, 공통적인 감성, 신념, 집단의식 이런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사회화에서 이 특수라는 건 뭘까 했더니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직업교육이라든가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면은 그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직업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특수사회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이거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육행정,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행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때 이런 원리죠. 자, 안정성이다,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쭉 간다라는 거는 이제 흔들림 없이 쭉 간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는 말도 있듯이 굉장히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건 안정성의 원리가 맞겠죠, 보면은. 효율이 있죠. 효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효과적이다, 뭐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공통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효율성이라는 거는 비용을 이제 얘기를 하죠.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죠. 뭐 가성비 좋다 이런 얘기 하죠. 거기에 관련된 거라 비슷한 내용이죠. 투입되는 비용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뭔가 적게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하면서 파리를 잡으려고 할 때 망치로 잡을 수도 있죠. 잡게 되면 그건 효과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파리채로 잡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바로 효율성의 원리가 되겠죠. 자, 자주라는 거 있죠. 자주. 자기가 뭔가 주체적인 상태에서 뭔가를 수행해 나가는 걸 자주적이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자주적의 원리라는 건 결국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돼서 교육 행정만의 어떤 독자성,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쭉 나오면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잖아요. 지역이에요.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뭔가 어떤 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교육과정 공부할 때 6차 교육과정인가에 보면 지방 분권의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일종의 그 지방에 조금이라도 권력을 좀 나누어 준다는 거죠. 나누어 준다는 건 결국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다양성도 반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들 반영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원리가 바로 지역 분권, 뭐 지방 분권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주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죠. 자주성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뭔가 주체적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주성이라는 건 뭐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성별, 뭐 인종, 뭐 여러 가지에서 뭔가 독자적으로 특히 이제 일반 행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 행정이 좀 독자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성의 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건 내용이 좀 틀렸죠. 자, 민주성 원리,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이제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교육행정의 원리는 민주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셔서 교육청에 근무를 주로 하시게 될 텐데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본청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연구정보원도 있고 또 내지는 또 연수원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평생교육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때 교육행정을 할 때는 민주적으로 해야죠. 예전처럼 이렇게 무슨 약간 전제적이라든가 독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근무하시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요거는 이제 동기 과정 이론 요런 데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여기 보면 과정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동기 이론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해서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동기에 관련된 이론은 내용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한번 공부할 때 내용 이론이라는 게 있고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은 말 그대로 동기를 일으키는 그 내용, 요인이 무엇일까에 관심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어떤 동기를 일으켜서 뭔가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 요인이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주로 전통적인 이론들이 주로 내용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이제 메슬로우라는 사람, 또 마슬로우라고도 하죠. 이렇게 욕구 단계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동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들이고, 이 지금 문제는 동기의 과정 이론이라고 해서 동기를 일으킬 때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부여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이론들이에요. 여기에 관심 있는 이론들인데 가만히 봤더니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기대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 성과 만족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얘네 둘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브룸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포터와 롤러라는 사람이 요거를 조금 더 확대 심화를 해서 요거 이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둘은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이다라고 얘기하죠. 목표를 설정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목표를 설정을 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 행동이 일어나게 되죠. 구체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목표 설정 이론, 그 뭐 에드윈 뭐 로크라는 사람이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이 나오면서 만족을 주는 요인이 있고 불만족을 주는 요인이 있다. 즉 요인을 갖고 얘기하죠. 만족을 주는 요인이 있다.
불만족을 주는 요인이 있다. 자,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족을 주는 요인이 뭔가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동기가 유발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만족을 주는 요인은 이제 동기 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생 요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런 요인이 있고 이런 요인이 있고 저런 요인이 있구나. 그 요인을 갖고 얘기하죠. 요인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 쪽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시게 되면 뭐 허즈버그에 요런 요인이 있고 요런 요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이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틀린 게 되는 거죠. 공정성이다. 사람이라는 건 뭔가 그 공정함을 느끼게 되면 동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아담스의 이론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보상의 양뿐이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공정성 이론 같은 경우는요, 주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오히려 밑에 있죠. 비교해서 공정성을 판단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오히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틀리게 되는 거죠. 기대 이론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자발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과정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론 이제 이쪽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풀 수 있었지만은, 만약에 내가 좀 아직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했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잖아요. 단어를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동기 무슨 이론? 과정 이론이죠. 내용 이론이 아니라 과정 이론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동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내용 이론 쪽이고, 일으키는 과정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그 어떤 그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론은 바로 동기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벌써 이런 표현이 딱 나오죠.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죠. 여기에 나오는 여기 공정성 판단은 이제 공정성 이론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3번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화실조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화실조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회학 쪽에서 나오는 용어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교육학개론이기 때문에 교육학개론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다 학교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문화실조잖아, 실조. 실조가 일어났다는 거는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결핍됐다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그 결핍 또는 문화가 많이 주어지면 더 좋은 건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뭔가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론이 바로 문화실조론이에요. 문화가 실조가 돼서 그래서 학업 격차, 학업 성취라든가 이런 거에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문화실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생의 학업 실패의 중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생의 문화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죠. 즉 실조라는 거는 결국 이 부족이에요.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요렇게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보면 교육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소위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학교에서 해줘서 그런 것들이 뭐 영화도 본다든가 뭐 연극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가정 배경 중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측면 말고 어떤 문화적 측면의 자본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콜맨 보고서가 나왔는데, 바로 거기에 관련성이 있는 문제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문화가 실조가 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학업 성취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실조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문화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학업의 어떤 그 성취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관점이 바로 문화 실조론이라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문화적 상대주의다라고 하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학생 간의 교육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벌어졌냐 했더니 문화적인 결핍,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학업 성취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실조라는 거는 결핍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문화가 더 많이 주어지죠. 어떤 뭐 부잣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부모님이 여기저기 또 문화적인 어떤 혜택도 주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빈곤 가정에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해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일종의 이제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교육복지에 관련된 뭐 투자 우선 지역 학교 이런 것들이 있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학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화 연극이라든가 뭐 예전에 조금 비싼 어떤 그 뭐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은 좀 보러 가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소위 빈곤 가정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어떤 문화적 결핍된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조인데 실조가 됐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지 않았냐 이거지. 그래서 도와주자라고 해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미국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근데 유전적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보게 되면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래서 유전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본다. 요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화실조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판하는 어떤 이론,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문화실조로는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와 관련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나왔습니다. 평생교육법상에서 평생학습 도시라는 게 있어요. 평생학습 도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게 어디 가다 보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간판이 가끔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죠.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 어느 시가 있으면 거기는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지정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해줘야겠죠. 지원 및 지정에 필요한 사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아무래도 이제 평생교육법을 관할하는 부처가 이제 교육부다 보니까 교육부의 장관이 이제 정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틀을 다 정하죠. 자,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뭐, 그 당연히 있겠죠. 전국에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제 보시면 교육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교육 부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제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법률이라는 게 있죠.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법령이라고 하죠.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소위 지금과 같은 이게 부령이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부령은 이제 시행 규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말하고 요거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교육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여기다 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소위 법령으로 정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는 거 요것만 꼭 좀 아시고 왜냐면요. 이게 전국 단위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정하는 게 훨씬 더 소위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해서 합니다. 평생학습 도시들 간의 연계 협력이라든가 정보 교류의 증진을 위해서 전국에 이렇게 협의회 둘 수 있죠? 여기 똑같은 말이죠? 전국에 다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 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요. 광역시급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급이라는 거, 시군 자치구라는 거, 요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뭐 경기도, 뭐 전라북도 이렇게 광역시급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제 기초단체잖아요. 이렇게 시군 자치구죠.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문제를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가시고. 다음 문제. 자, 우리나라의 현행 그 지방교육자치제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문제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주로 이제 여러분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같은 거를 이제 꼼꼼하게 보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국가직, 지방직 요즘에 이제 통일돼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어졌습니다만,
혹시 이제 지방직이기 때문에 혹시 지방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지 않을까 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인데 국가직도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감이 있고 부교육감이 있죠.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은 왜냐면요, 일종의 국가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도 부교육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주는 뭐 특별자치도죠. 거기에도 교육감이 있고 부교육감이 있는데, 교육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선거를 하잖아요. 지금 임기 4년이고 계속해서 3기죠. 요건 틀린 말이죠. 3기인데 여러분들 선거를 해서 이제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가공무원이고 소위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장학관도 있었죠.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장학관이 부교육감을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그 법령상으로 소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단위가 시군구. 여러분들 이제 시군구라고 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초자치 이렇게 단위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우리 그 지방교육자치제 같은 경우는 광역시급으로 하죠. 광역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군구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할 때는. 근데 이제 서울특별시도 있고 뭐 특별자치시도 있고 도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도 있지만은 이제 그 특별자치도도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도 있죠. 광역시. 그렇게 급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죠.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도교육청에는 교육위원회를 둔다라는 표현이 틀렸죠. 교육위원회라는 거 여기 위원회라고 돼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자치단체라고 있잖아요. 이제 교육청이 아니라 그냥 서울특별시, 시청이라든가 경기도, 도청이라든가 이렇게 광역 그 자치단체가 있죠. 거기에 의회를 두게 돼 있죠. 의회. 거기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의회가 있죠. 그 의회에 있으면 그 의회 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 위원회 중에 하나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주로 이제 10번째 정도 해당이 돼요. 10번째 전후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의회에서 이렇게 그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위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국회랑 비슷하게 이제 배정하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의원이라고 하죠. 뭐 국회의원처럼 지방의 의원들도 의원은 맞는 거죠. 근데 이거 교육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회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선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건 아니죠. 일반 이제 교육위원이 아니라 그냥 의원을 우리가 선출을 하고 교육위원회에다 배정을 하는 건 의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배정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부교육감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부교육감은 여러분들 교육청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이기도 해요. 저 사람도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주로 이제 국가에서 교육청과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교육감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행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물론 대부분 다 합격을 하실 거지만은 내년 후년에, 내년이죠. 2022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 브랜드 명칭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는 시점은 주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초등이 조금 빨라지긴 하지만 2025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015 개정교육과정 근거에서 볼 때 가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취 기준, 성취 수준, 평가 기준, 평가에서 이런 말 나오는데 좀 복잡스럽죠. 그렇지만은 현행 그 교육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있죠. 그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게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내용을 배우죠. 각 교과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죠. 그 다음에 내용을 배워서 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기대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요렇게 두 개 있죠. 요렇게 두 개를 더하기를 하면은 성취를 하는데 성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취 기준. 그래서 요거를 성취 기준이라고 하고 주로 평가를 할 때의 어떤 도달 목표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성취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성취 기준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을 배웠죠. 그럼 그 내용을 배운 다음에 무엇을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 자, 이 학생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면 뭐 말을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뭔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것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성취 기준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이 강론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우린 교육과정 총론을 주로 공부했는데 강론이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 교과에 강론이 있는데 그 강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성취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뭐 수십 개부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성취 기준을 이 정도가 있으면 이것만 넘어가면 다 목표에 도달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그 난이도가 좀 있겠죠. 어떤 거는 좀 상, 중, 하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평가 기준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어느 한 단원이 끝났어요. 한 학기가 끝났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끝나게 되면 그 단원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성취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내용과 능력 있죠. 요거 두 개를 결합을 했다잖아요. 이게 더하기에서 나타낸 활동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이게 바로 성취를 해야 될 기준이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현직에 나가 계신 분들도 가장 많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봐야 되는 게 바로 성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취 기준을 이렇게 상, 중, 하로 나눠 놓은 게 평가 기준으로 보는 거고, 성취 수준이라는 건 어느 일정한 단원이라든가 영역이 끝났을 때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한 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쭉 기술해 놓은 거 있죠. 요게 바로 성취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복잡하시죠? 다 필요 없습니다. 성취 기준 요거 하나, 요거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왓이죠. 왓. 이게 왓이죠. 뭘 배웠어? 자, 어떻게 이거 how죠, how. 뭘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성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잘 보시고 잘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가죠. 개화기죠. 개화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1876년쯤 됩니다. 1876년에 이제 우리 그 인천 제물포 쪽이죠. 거기서 이렇게 강화도인가요? 강화도에서 조약을 해서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셨으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정도로 뭐 당연히 이제 물론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1910년 정도로 얘기를 해서 경술국치 그래서 주로 이제 34년 정도를 주로 개화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깊이 들어가면 개화기도 이렇게 뭐 개화기 초기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죠. 주로 이렇게 34년 정도를 개화기다라고 해서 주로 근대 문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열리게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데 이때 관립이라는 건 국가에서 설립한 거죠. 국가에서 새로운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만히 봤더니 1876년부터니까 바로 설립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동문학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외국어,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 쪽들이 좀 신식학교니까 동문학이라는 게 설립이 되고 이제 언어에 관련된 학교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게 통변이라고도 하고
통역이다라고도 하죠. 거기에 관련된 학교가 1883년이죠. 3년. 이때 이제 근데 좀 희한한 게 이게 오래 가진 못해요. 유경공원도 마찬가지로 좀 있다가 1886년이니까 1886년이니까 3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생기고 나서 3년 있다가 이게 다시 국가에서 일종의 학교잖아요. 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이게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유경공원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학교도 오래 못 갑니다. 이것도 한 7, 8년 정도 하다가 역시 폐지가 됩니다. 국가에서 만든 관립학교들인데 아무래도 운영을 해보다 보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은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서 신식학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조금 좀 있는 집안이라든가 조금 이제 지체 높으신 양반 자제들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었겠죠. 서민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들이 그렇게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가다가 전부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요 두 학교는 이제 소위 신식학교다라고 해서 80년대에 세워진 1880년대에 세워진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무자 연습한다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 무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무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연무공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1888년이라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이것도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랬더니 뭐 전부 다 설립되는 건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관립학교들이 동문학하고 유경공원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가 됐어요. 소개가 됐는데 요게 아마 소개가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요 문제를 풀 때 보면 잘못하면 요 두 개만 선정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2번, 3번은 제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연무공원, 여기 뒤에 공원이라는 건 학교를 뜻하는 겁니다. 주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관립이기 때문에 조선 때 보면 여러분들 이제 관에서 지은 학교들 중에서 중등과 관련된 것들이 학당들이 있었죠. 주로 학당들이 이렇게 변천을 겪으면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또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모더니즘을 포스트 넘어선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고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상적 조류, 뭐 사상적 경향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약간 근대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시기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넘어서자라고 해서 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탈, 뭐 근대주의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이제 원래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근대주의라고 했을 때 이 근대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주로 이성 중심을 두고 주로 이제 뭔가를 굉장히 몰두하고 노력하고 합리성 이런 걸 갖고 하던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자 포스트란, 요즘에도 이제 뭐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세계와 좀 달라지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모더니즘을 좀 넘어서자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탈근대주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근대주의의 어떤 측면을 조금 이제 좀 달리 가자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포스트가 탈하니까 다원주의를 표방을 하게 되죠. 점점점 많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전보다는. 당연히 권위주의를 반이죠. 반권위주의를 표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예전 근대보다는 이제 탈근대죠. 탈근대가 됨으로써 연대의식을 굉장히 표방을 해요. 근데 여기 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틀린 게 되겠죠. 보면은. 자, 정초주의라는 건 소위 말해서 아주 그냥 우리가 뭔가 기초라든가 있죠. 기초. 뭔가 이제 기초라든가 뭐 확실한 어떤 거에 기초를 해서 뭔가 알아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정초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근대주의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가만 보시면 이제 연대의식을 표방을 하는데 반연대의식을 표방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교육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특징을 알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사상적 조류가 있는데 이거와 좀 많이 탈피해서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제 뭐 어느 일방적인 어떤 주의들이 있는데 다원주의가 된 거고 좀 더 이제 더 오픈되는 거죠. 오픈되고 권위주의가 이제 약간 좀 그 근대적이었는데 권위주의도 벗어나는 거고 그전에는 이제 연대의식이 없었는데 연대의식이 더 많아지는 건데 이게 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근데 뭔가 이제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의존하는 그런 인식론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고 뭐 개방성 강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렌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로 이제 영재에 관련해서 연구를 한 사람인데 렌즐리가 제시한 영재성, 여기 영재성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영재 그러면 똑같은 걸 공부해도 조금 더 생각이 좀 뭔가 좀 기발한 생각을 해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창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뭔가에 몰두를 잘합니다. 몰두 잘하다 보니까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물 같은 거에 별로 연연치 않아요. 굉장히 그 몰두하는 측면이 있죠. 과제에 집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너 굉장히 똑똑해.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 보면 뭔가에 몰두를 하면 엄청나게 막 집착을 할 정도로 있죠. 그 다음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성은 사실은 이제 똑똑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있는 거죠. 안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렌즐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영재성을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우리 영재교육진흥법이라고 있어요. 영재교육진흥법.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여기에 이제 5조에 보시면 영재교육진흥법 5조. 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이제 영재성을 판별할 때 이런 학생들을 영재성으로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지능 이렇게 나와. 일반 지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 지능 그다음에 특수한 학문 적성, 뭐 창의적인 사고 능력, 예술적인 어떤 재능, 그 다음에 뭐 신체적인 재능, 그맞게 특별한 재능에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 예전에 왜 가드너 공부한 적 있었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었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 이 영재성을 이야기할 때 요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다음번에 나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다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다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좀 좋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강화라는 건 뭔가 어떤 행동이 조금 더 계속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강화거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학습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강화가 되겠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라고 되어 있죠. 자, 행동의 강도와 빈도. 강도라는 건 조금 더 행동이 세지는 거고, 빈도라는 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보면. 이거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강화가 좋죠. 근데 여기 보면 벌이 더 효과적이다. 어떤 학생이 쓰레기를 딱 버렸어요.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물론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생이 쓰레기를 주웠어. 그러면 칭찬을 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건 간에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벌을 받았어.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래서 손 들고 있어. 라든가 벌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벌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교육학계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다.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두 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하나는 제거하는 거고 하나는 제공하는 거죠. 하나는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칭찬을 주는 거가 되겠죠. 선호하지 않는 거. 자, 오늘 청소는 해야 되는 거. 어떤 학생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너는 이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제공을 하게 되면 행동의 강도와 빈도가 높여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심리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가장 그 단순한 학습에 관련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꼭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죠. 학습 이론이 나왔죠. 드디어 학습 이론 나왔는데 학습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를 배워서 익혀서 내 것이 됐을 경우에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관련된 이론이죠. 보면 형태주의 심리학이라는 건 일종의 인지주의 심리학의 큰 범주 내에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태주의 심리학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지주의의 심리학의 어떤 큰 영역에서 살펴보시되 계속적인 시행착오다. 시행착오다라는 건 여러분들 그 손다이크가 쥐 실험을 통해서 나온 어떤 일종의 학습 이론이긴 한데 형태주의 심리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통찰에 의해서 뭔가 알게 되는 거 있죠. 어떤 뭐 원숭이인지 뭐 보면은 막대기하고 저쪽에 바나나가 있을 때 갑자기 막대기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형태에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인식하고 그걸 이제 쳐서 막대기로 쳐서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걸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형태를 인식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걸 통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형태주의 심리학의 어떤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행착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 있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건 틀린 게 되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문장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인지죠. 자, 이것도 인지이론이에요. 인지인데 앞에 뭐가 사회가 붙었죠. 개인, 행동, 환경이죠. 상호작용 이런 말이 붙었죠. 이렇게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왜? 여기 앞에 사회가 붙었죠. 이런 말 표현을 꼭 좀 알아두시. 사회가 붙었으면 분명히 누군가 나 말고 누군가가 있어. 여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자가 붙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 알죠? 학습의 근본적인 원리는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다.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 자극과 반응이 연합이 돼 버리게 되면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찌 보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습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정보 처리 이론,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보의 저장소,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은 정보를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컴퓨터와 같이 저장을 하죠. 감각 기억도 있고 작업 기억도 있고 장기 기억도 있죠. 여기에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하나도 나름의 어떤 기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말이 맞지가 않죠.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요 말도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였죠.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이론이 뭔지. 요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론에 대해서 물어봤죠. 교수학습, 가르치고 배우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황학습이라는 거 있죠. 어떤 상황, 이때의 상황이라는 거는 실제적 측면을 얘기해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실용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이 상황이라는 거는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 이왕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있죠. 거기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맥락적으로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황학습이에요. 이 문제 기반 학습이라는 건 이거랑 거의 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냐?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문제 기반 학습. 여러분들 PBL 들어보셨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인지적인 융통성. 자, 인지라는 거 있죠? 인지적으로 융통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융통성을 유연성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세 개는 거의 같은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 학습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전문가가 있고 초심자가 있죠. 특정한 관계 속에서 무슨 과제, 요 실제적 과제, 요거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다 실제적 과제예요. 요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고 하죠. 요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구성주의는 예전처럼 절대적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줘서 학습자가 그걸 보고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이 바로 구성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교육심리학에 보면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 들어보셨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죠. 중요한 건 뭐죠? 전문가가 있고 초심자가 있다는 거.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무술의 달인한테 그 사람 밑에 가서 열심히 관찰도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인지적으로 도제라고 하죠. 이 도제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는 전문가가 있고 초심자가 있죠. 이 둘 간의 관계를 도제라고 하는 거죠. 무리를 거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같은 한 무리의 형태를 도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적으로 이 도제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있고 초심자가 있죠. 이렇게 둘 간에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사회적으로 학습 행동하죠. 사회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배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주로 인지적 도제라고 합니다. 어떤 뭐 진짜 훌륭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내가 배우려면 그 사람이 하는 걸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학습 행동을 습득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봄으로써 내가 따라하기도 하고 모방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적 활동을 통제하면서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죠. 이거를 인지적인 도제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지적 도제 학습이다.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죠. 나중에도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념들만 나중에 좀 보시고, 전부 다 이렇게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해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 등장하는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인지적 도제라는 게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국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게 인지적 도제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소위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배출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에 관련성이 좀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왜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특정 기술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만 배우긴 좀 어렵잖아요.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일정한 이렇게 전문가 초심자의 어떤 관계, 도제가 돼서 그 사람 밑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인지적 도제 학습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문제 기반 학습도 최근에 요것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에서 한번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의대생이 졸업을 했는데 어떤 문제라는 게 이제 환자를 맞닥뜨리게 되면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뭔가 부족함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교실에서 실습실에서만 공부했던 거는 부족하니까 여기 실제적 과제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적인 과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걸 통해서 학습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문제를 기반으로 굉장히 이 문제를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상황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게 상황학습 이론이. 상황학습 이론이라는 게 저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범주가 큰 범주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담 이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상담 이론이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사실상 왜 굳이 상담 이론은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직에서는. 근데도 뭐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이게 말이 상담 이론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 이론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가만 보시면은 인간 중심이 있죠. 인간이라는 거는 학교로 볼 때는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이다라고 보네요. 학습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관점이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인간 중심은 주로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아요. 비지시적인 상담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의 반대는 뭐냐?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예전에 하던 상담들이 주로 그런 상담들이었고, 지시적 상담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인간 중심,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학습자, 학생 중심이기 때문에 비지시적 상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까지 제가 예전에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하죠.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죠. 정신을 분석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깊은 내면의 세계를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체면술도 하고 뭐 자유연상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뭔가
뭐 이렇게 딱 해서 뭐 체면 건 다음에 뭐 과거에 뭐 있었던 얘기를 뭐 해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정신 분석적 상담이다라고 얘기하고, 행동주의 상담은 말 그대로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 이론 있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현실 요법이 있었잖아. 요것만 보시면 돼. 인간이 통제력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은,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잘못하면은 인간 중심 상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삶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자기 삶이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죠. 상담의 목표는 뭐냐?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죠. 내담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을 학습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인간중심 상담 같기도 해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공 정체감을 발달시키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요 내용만 보면은 잘못하면은 인간중심 상담으로 고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자. 원하는 게 뭐니? 자, 그럼 계획을 세우자.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현실적인 계획이잖아요. 현실에서의 어떤 계획을 세우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유도함으로써 내담자가 변명이나 구실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도와주는 이런 상담 기법을 현실요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인간 중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통찰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비슷한 측면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자, 원하는 게 뭐니?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자. 즉 지금부터라는 게 뭐야?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요법기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또 등장을 한다면은 인간 중심 상담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평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기 보면 준거라는 표현이 있죠? 준거라는 건, 준이라는 건 무언가를 따른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말하는 이 거라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를 따라야 되는 그런 평가, 참조라고도 하고 뭔가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지향이라는 표현 써요. 그래서 준거지향평가, 준거참조평가 이렇게 표현 써요. 요거랑 대척점에 있는 친구가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규준참조평가라고도 하죠. 이건 일종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평가를 얘기하고 준거참조평가는 절대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이냐,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때 이렇게 준거냐, 규준이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경쟁을 통한 학습자의 어떤 외적 동기 유발은 부족하다.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제 얘가 아니네요. 얘죠. 여기가 이제 주로 경쟁을 통해서 하고 여기는 주로 협력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재 교육의 방향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현재 학교가 대부분 이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쟁을 통해서 학습자의 외적 동기 유발은 부족하죠. 아무래도 왜 준거참조평가가 이건 규준참조평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탐구정신을 환영하고 지적인 성취 동기 자극 등을 장점으로 둘 수도 있고, 다 좋은 말이죠. 고등정신 능력을 함양시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암기 위주의 학습을 유도할 가능성, 이건 어디죠? 요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대부분 암기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평가는 바로 요런 평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학교는 이런 평가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준거 지향평가, 준거 참조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상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일정한 점수만 되면,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점수가 되면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준거 참조평가다라고 하죠. 요거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문제는 요 준거 참조평가에 관련된 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준거냐 규준이냐 이거는 기준이 뭐냐라고 구분을 한 거고, 평가를 할 때 기능이 뭐냐라고 평가할 때는 진단평가냐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 이런 걸 하죠. 기능이라든가 시기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형성평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기준을 갖고 얘기할 때 준거냐 아니면은 규준이냐 이거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준거 참조 평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준거라는 게 뭔가 근거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여기에 관련된 이 거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 어디 있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성취 기준이 있죠. 그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따라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준거 참조 평가가 되는 겁니다. 아까 성취 기준 문제 나왔었죠.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아주 쉬운 문제가 또 나왔죠. 총론에서 제시된 그 핵심 역량.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됩니다. 핵심 역량은 지금 이 교육과정의 별명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역량이 어떤 역량이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지만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라는 것도 있죠. 저기 또 있죠. 심미적인 감성 역량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있어야겠네요. 의사소통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 역량도 있어야겠죠. 이거 제가 외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요거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당연히 이거는 없는 겁니다. 세계 시민을 지향을 합니다. 지향을 하고 있지만 역량으로서 이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는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이 6가지는 앞으로도 내년까지, 후년까지도 더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냐면은 이렇게 물어봐. 아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놔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이거는 무슨 역량이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7급 문제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가지 역량 꼭 좀 익혀두시고 그냥 이것만 외워서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역량이 어떤 내용들이 이 역량을 설명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거는 뭐 교재에 다 있으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고 꼭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 다음 문제 보죠. 교육 재정 문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재정 문제는 항상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꼭 좀 보셔야 되는데, 사립학교의 재원, 사립학교가 운영이 되죠. 근데 사실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큰 차이는 없어요. 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어찌됐건 국공립으로 이제 뭐 거의 줄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립학교들, 여기 교육 재정과 관련된 거는 주로 이제 대학보다는 초중 고등학교를 이야기하고,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어차피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사립학교 당연히 학생 등록금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당연히 들어가겠죠. 2가지만 구성된다.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만자 들어가면 다 틀린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사립학교 재원도 이거 말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돈을 주죠. 이전 수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제 학교라는 곳이 지자체 안에 다 있잖아요, 보면은.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있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국가에서 주는 돈도 있겠죠. 국가에서 주는 돈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도 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죠. 자체 수입이잖아요. 법인이 이제 이건 아무래도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요거만 구성되는 거 아니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기타 수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그게 틀린 거고, 학부모 재원이라는 게 학부모가 내는 돈, 수업료 냅니다. 입학금도 냅니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 무상이 되겠지만은 기성예비도, 이건 대학 같은 경우 기성예비도 있죠. 학교 운영 지원비 요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아마도 법이 바뀌거나 했을 때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국세교육세가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교육세가 있죠. 교육세법에 의해서 세원, 세율이 결정된 몇 퍼센트 이런 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찾아보면 뭐 여러분들 이제 국세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세원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별교육세라든가 개별세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몇 퍼센트, 뭐 말로는 뭐 그 세원이 있으면 거기에 뭐 30%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암기를 해서 내는 문제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나온 적은 예전에 한번 잠깐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원과 세율이 교육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지방의 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원과 세율이 결정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 굳이 어떤 게 몇 퍼센트냐, 예를 들어 뭐 취득세, 지방세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 몇 퍼센트냐 이렇게까지 외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있죠. 중앙정부가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요거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중에서 일부를 줍니다. 교육세 세입액 중에서 일부.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뭐 그다음에 내국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사실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다라고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왜냐면 워낙 세법이라는 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퍼센트도 조금씩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외워야 되는 문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 통계 문제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문제는 지양하는 편입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교육 통계나 연구 쪽에 나온다면 이렇게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실제로 무슨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거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혹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은 개념을 명확하게 학습하시는 측면으로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통일신라에 국학이라는 게 있고 고려에는 국자감이다라고 둘 다 이제 국립 뭐 교육기관이 되겠죠. 공통으로 필수 과목으로 두었던 두 책이 뭐냐 했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나왔어요. 논어와 효경이라고 몇 번 나오긴 했어요. 그 책에도 보시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책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은 논어하고 맹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경전이라서 배울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는 무려 100년이나 차이가 나요. 100년이나 차이가 나고 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 논어, 공자님 말씀 뭐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했던 언행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것들이 되어가 있으니까 논어는 배울 것 같은데 맹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주로 맹자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기관에서 이제 일반 학생들이죠. 그 당시에도 물론 국학의 학생들, 국자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볼 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조금 내용이 조금 맞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맹자가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보면 효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효경이라는 거, 효를 강조한 내용들은 꼭 어디나 들어가지 않아.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어떤 책에도 보면 항상 그 효를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효를 강조를 하고 있듯이 이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질서라든가 세계를 이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효가 예전부터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추구하는 어떤 가치였기 때문에 효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고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소위 이제 유교를 유학이죠, 유학을 공부할 때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는 것들이 소학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윗단계가 대학이다라고 볼 때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소학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교과목으로 활동이 되는데 통일신라하고 고려에서는 주로 논어와 효경들이 주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국자감에 가보시면은요, 소위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공통 필수 과목이라는 게 또 있고 공통 이제 필수 과목이라는 게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일종의 대학이라고 볼 때 공통 필수 과목이라는 것도 있으면은 뭔가 전공 과목도 있을 거예요. 전공 과목도 있을 것이고 기타 교양 과목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목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과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그랬을 때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뭐 이 과목이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가장 공통으로 필수적인 게 뭐냐 했더니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되지 않겠냐. 가래라는 게 뭔가 예법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이 가라는 게 집이 될 수도 있고
궁으로 볼 때는 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래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법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궁도 집이긴 집이잖아요. 큰 집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예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다. 그래서 필수 과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를 그래 그렇게 너무 이제 깊이 있게 내용보다는 그래 적어도 우리가 이제 뭐 통일신라부터 고려 때까지도 그 유교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유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논어는 들어갈 것 같아라고 했던 거고, 맹자는 요게 10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이 내용 자체가 약간 그 어떤 왕도 정치라든가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기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제일 가르치기 좋은 게 이제 부모님에게 효를 해라, 뭐 국가에는 충성을 해라, 이런 것들이 주로 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공이 이게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 소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학이 조선시대에 가면 엄청나게 뭐 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소학을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소학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서 5경이다, 사서 3경이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앞으로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둘 다 이제 뭐 공통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시는 출제위원들이 사실은 이게 공유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은요, 뭔가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리지만 모든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요번에 이제 교재를 새롭게 이제 편찬을 하면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좀 빼거나 내지는 기출됐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실 내용들은 냅두시되 요러요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의 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이번에는 내년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심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경로 카페라든가 이런 데 모의 문제를 많이 올려드리니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제 모의 문제를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개념을 튼실하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암기 위주의 문제보다는 교육학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학교라는 곳과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개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해도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절대 암기라기보다는 내가 학교라는 곳을 좀 이렇게 교육청에 가시면은 학교라는 곳을 이렇게 지원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교라는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하시면 훨씬 더 학습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